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리플레이스, 드롭, 플레이스와 잘못된 장소 등에 관한 규칙이죠.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요구되는 규칙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규칙 14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1편이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14.1은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리고 닦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14.1a 집어 올린 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할 것이 요구되는 볼은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해야 합니다. 집어 올린 후 리플레이스 할 것이 요구되는 볼. 여러분들 퍼팅그린에 볼이 정지하면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마크하죠. 왜?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할 거니까요. 이건 퍼팅그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러프에서 볼을 하나 발견했는데 풀에 가려서 자신이 볼에 해놓은 식별 표시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그 볼이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리는 것은 규칙 7.3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마크를 해야 합니다. 마크라는 것은 집어 올린 볼의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4.1a를 다시 써보면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 볼은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마크해야 한다입니다. 뒤집어 보면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볼이 아니라면 원래 지점에 마크하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맨 아래 나오는 대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는 그 지점에 반드시 마크할 것을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카트드로의 볼이 정지해서 구제를 받을 때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에 마크하고 그 볼을 집어 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마크하는 방법은 볼 바로 옆에 볼 마커를 두거나 클럽을 들고 그 볼 바로 옆의 지면에 대는 것이라고 했죠. 클럽으로 볼 옆에 두어서 마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이드북을 보면 규칙에서는 볼 바로 뒤나 바로 옆이라고 하고 있지만 볼 바로 옆이기만 하면 볼 앞에 마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나옵니다. 볼 바로 옆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퍼팅그린에서 볼 가까이 마크하려다가 볼이 움직였더라도 규칙 13.1d 퍼팅그린에서 우연히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페널티는 없어요. 또한 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우여서 퍼팅그린 밖에 있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마크하려다가 우연히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도 9.4b의 예외를 적용받아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볼 바로 옆에 마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볼을 마크하지 않고 집어 올리면 1벌타를 받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마크했던 볼을 플레이하거나 볼 마커를 제거하지 않고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규칙 14.1b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가 위임한 사람입니다. 플레이어의 캐디가 아니에요. 위임은 그때그때 특정해서 해야 하고요. 규칙 10.3b에 보면 캐디가 언제나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플레이어의 캐디가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입니다. 퍼팅그린에 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임 없이 캐디가 그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려서 닫고 다시 리플레이스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예요.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겠다고 캐디한테 말한 경우라든지 구제를 받기 위해 기준점과 구제구역을 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구제를 받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플레이어가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을 집어 올리면 그 플레이어가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규칙 14.1c는 볼 닦기에 관한 규칙입니다. 퍼팅그린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나 예외 없이 닦을 수 있습니다. 퍼팅그린뿐 아니라 코스 어디에서도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서 그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플레이어가 집어 올리면 그 볼은 닦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유가 없이 집어 올린 것에 대한 1벌타는 9.4b에 따라서 받게 될 것이고요. 퍼팅그린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집어 올린 볼을 닦을 수 없는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금자방구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플레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에 놓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린 경우는 그 볼을 닦을 수 없어요. 즉 이 4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나 닦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고무래 옆에 볼이 정지했는데 그 고무래를 치우다가 볼이 움직인 경우에 원래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그 볼을 닦을 수도 있어요. 또한 자신의 볼을 찾다가 우연히 발로 차서 자신의 볼을 움직이게 한 경우도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닦을 수 있어요.
위에 4가지 경우에만 볼을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상황에서 집 올린 볼을 닦으면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린 경우는 그 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는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16.4에 나오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박힌 볼의 경우예요.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리기 전까지는 그 볼이 지면 아래로 내려가서 박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규칙 14.2는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플레이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 하고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리플레이스는 움직이거나 집어 올린 볼을 원래의 지점에 볼을 다시 두는 절차예요. 스트로크한 볼과 움직인 볼은 다르죠. A 지점에서 스트로크해서 B 지점으로 갔다면 이제 원래의 지점은 B 지점이 되는 거예요. A 지점은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규칙에서 A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없어요. 즉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리플레이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어웨이에 있는 A 지점에서 플레이한 볼이 B 지점으로 갔는데 그곳이 아웃 오브 바운드라면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 경우는 규칙 14.6에 따라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볼을 드롭해야 합니다. 스트로크한 볼은 어떤 경우도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깊은 항아리 벙커로 가서 도저히 플레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하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퍼팅그린에 볼을 두는 것은 리플레이스가 아니죠.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구제입니다. 리플레이스는 구제 상황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과 원래의 지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규칙에서 원래의 지점이라고 하면 리플레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라고 하면 구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듯 합니다. 즉 리플레이스는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다시 두는 것이고 드롭이나 플레이스는 스트로크한 볼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다시 볼을 코스에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규칙 4.2b 스트로크한 볼이 조각난 경우와 4.2c 홀플레이 중 갈라지거나 금이 간 볼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스트로크한 볼이 조각난 경우를 규칙에서 구제 상황이라고 딱 명시하진 않지만 페널티를 받지 않는 구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이해가. 볼이 조각나면 그 스트로크는 없던 것이 됩니다. 취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 14.6에 따라서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에서 다시 플레이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모두 규칙 14.6을 따릅니다.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는 경우 또는 스트로크가 취소되거나 다른 이유로 그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 모두 직전의 스트로크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규칙인 14.6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죠. 원래의 지점이 아니에요. 페어웨이에서 친 볼이 조각이 나버리면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이제 아니에요. 플레이할 수 없는 잘못된 볼이 된 거예요. 또한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드롭합니다. 하지만 플레이한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도 포함되죠. 또한 그 볼은 여전히 인플레이 볼입니다. 그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점을 마크하고 집어 올려 볼 수 있는 것이고 갈라지거나 금이 갔다면 볼을 교체하고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볼과 같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아니겠죠.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은 한참 뒤에 있겠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규칙 14.2a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반드시 원래의 볼을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원칙적으로 볼을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를 시작한 볼로 홀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구제를 받는 상황은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어요. 리플레이스는 구제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볼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퍼팅그린에서 집어 올린 볼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도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볼인데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죠. 이것은 회갈 제잘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어가 고의로 원래의 볼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의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어렵습니다, 말이. 원래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중단되었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플레이어의 원래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고의로 원래의 볼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의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코스의 정지함부를 새가 물고 가버렸어요. 그걸 봤어요. 외부 영향이 정지함부를 움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규칙 9.6에 따라서 페널티 없이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그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실수로 가다가 내 볼을 발로 찼는데 그 볼이 물에 빠졌어요. 이것도 외부 영향이 움직인 볼이니까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수초 이내에 물에 들어가서 그 볼을 꺼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뿐이에요. 리플레이스지만. 그리고 플레이어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로크한 경우예요. 다른 플레이어는 잘못된 볼을 스트로크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볼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입니다. 내 볼이 외부 영향에서 움직였으니까 원래 지점에 두어야 하는데 이때도 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볼을 회수할 수 있더라도 교체가 가능해요. 물론 이 경우도 수초 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겠죠. 규칙 14.2b는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방법입니다.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가 위임한 사람이라고 했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퍼팅그린에 있는 볼을 캐디가 집어 올렸다면 그 캐디가 닫고 다시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죠. 또 티샷 한 볼이 정지한 후에 갤러리가 버려진 볼이라고 생각해서 집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볼 저 선수가 치볼이라고. 이때 그 갤러리도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볼을 집어 올린 사람이니까. 플레이어는 자신이 집어 올리지 않은 볼도 언제나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플레이어가 집어 올렸던 볼을 캐디가 리플레이스하면 아직은 페널티가 없어요. 그 볼을 플레이하면 그때 페널티가 발생하고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규칙 14.5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즉 캐디가 집어 올리지 않았던 볼을 캐디가 리플레이스 했다면 그 볼을 다시 집어 올려서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를 하면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항은 볼을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입니다. 볼을 집어 올릴 때는 클럽으로 집어 올려도 되고 입으로 물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럽이나 발로 볼을 톡톡 쳐서 리플레이스를 하고 그 볼을 플레이하면 정확한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했더라도 리플레이스 방법 위반으로 1벌타를 받게 됩니다. 이때도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는 볼을 다시 집어 올려서 손으로 다시 리플레이스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 페널티는 없어요. 플레이하기 전에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땐 두 가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롭한 볼이 정확하게 원래의 지점에 딱 정지한 경우, 이 경우는 리플레이스 방법 위반이 되어서 1벌타를 받아요. 그 볼을 플레이하면. 하지만 드롭한 볼이 원래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정지했다면, 근데 그 볼을 플레이하면 규칙 14.7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이라면 다시 드롭한 볼을 집어 올려서 리플레이스 절차를 사용한다면 페널티를 면할 수 있어요. 규칙 14.2c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지점은 당연히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이죠. 다만 몇몇 경우는 원래의 지점이 아닌 곳에 리플레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칙 14.2의 2항 보면 볼을 리플레이스 했는데 그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칙 14.2d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도 새로운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설명을 할게요.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결과 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루스 임페디먼트가 제거된 경우 그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결과라는 말은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루스 임페디먼트가 제거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진을 한번 보죠. 사진처럼 볼 위에 큰 나뭇잎이 놓였고 식별 표시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내 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리면 당연히 저 나뭇잎은 움직이겠죠. 즉 이렇게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루스 임페디먼트가 제거된 경우이거나 나뭇잎 위에 정지한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잎이 날아가 버렸다면 그 나뭇잎을 원래의 지점에 다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뭇잎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리플레이스 할 때는 그 나뭇잎 위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집어 올리거나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에 대한 제한은 규칙 15.1a의 예외 2를 참조한다고 했는데 금방 말했던 내용이 이것들이에요. 규칙 15.1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칙 14.2D는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볼을 리플레이스할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은 볼은 놓인 그대로, 코스는 있는 그대로인데 리플레이스를 하려고 했을 때 원래의 라이가 변경되었다면 이 대원칙이 깨진 경우죠. 14.2D는 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4.2D는 볼을 움직이거나 집어 올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라이가 변경되었거나 볼을 집어 올린 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라이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사진처럼 플레이어의 볼을 누군가 밟은 경우에 용어의 정에서 움직이다를 보면 볼이 수직 위아래로 움직인 것도 움직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즉 누군가 볼을 밟았다면 그 볼도 움직인 볼이 되는 거예요. 움직였으니까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원래의 라이가 변경되었죠. 바로 이런 경우가 14.2D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랑은 볼이 모래에 있던 경우예요. 이 모래는 벙커의 모래뿐만 아니라 코스에 있는 모든 모래에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웨이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모래 같은 경우죠. 모래는 벙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또 한번 들어보죠. 자신의 볼이 아주 부드러운 벙커에 박히듯이 모래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신의 볼을 찾기 위해서 모래를 파헤치는 것은 규칙 7.1에 따라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볼을 찾아서 식별 표시를 확인했어요.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렸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원래의 라이가 변경되었죠. 모래를 파헤쳤으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라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 있던 볼은 그 볼의 일부가 보이게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를 다시 만들지 않고 플레이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아요. 이 양은 볼이 모래가 없던 곳에 있던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볼을 밟은 경우가 되겠죠. 누군가 볼을 밟은 경우도 볼이 움직인 것이고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볼이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라이가 변경되었죠. 이렇게 모래가 없던 곳에서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는 그 라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에서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이내의 구역에서 원래의 라이와 가장 비슷하고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규칙 14.2D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나 그냥 볼이 박힌 대로 그냥 칠 거야.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가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새로운 지점에 리플레이스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 볼이 디봇 자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플레이어가 그 볼이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하고 내 볼을 스트로크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외부의 영향이 움직이게 한 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다가 디봇 자국이 더 깊게 파였을 거 아니에요. 즉 내 입장에서는 볼이 움직이면서 원래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죠. 이런 경우도 모래가 없던 곳에 볼이 정지했는데 볼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에 또 하나 예가 될 거예요. 한 클럽 이내에서 원래의 디봇 자국과 비슷한 라이를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한 클럽 이내에 비슷한 디봇 자국이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별 수 없이 그 디봇 자국 안에서 리플레이스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14.2의 2는 리플레이스한 볼이 원래의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처럼 벙커 위에 고무래에 걸려 볼이 정지했어요. 고무래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니까 제거하다가 볼이 움직였어도 페널티는 없죠. 저 고무래를 제거하면 아마도 볼은 벙커로 굴러갈 거예요. 볼이 움직였으니까 원래의 지점을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는데 저 지점에 볼이 멈출까요? 멈추기는 어렵겠죠. 그렇더라도 반드시 두 번째 시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에도 그 지점에 볼이 멈추지 않으면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는 홀에는 가깝지 않고 볼이 멈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리플레이스 하면 됩니다. 아마도 사진으로 볼 때 위쪽이 될 것 같아요. 페널티는 없어요, 이 경우에. 그리고 볼이 멈출 수 있는 지점은 요구되는 코스의 구역이어야 합니다. 원래 볼이 일반 구역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리플레이스하는 지점도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하고 벙커나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반드시 그 벙커 안 또는 그 페널티 구역 안에서만 그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퍼팅 그린에 있던 볼이라면 퍼팅 그린 또는 일반 구역일 수 있어요. 사진의 볼은 일반 구역에 있던 볼이니까 최종적으로 리플레이스하는 지점도 일반 구역이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 리플레이스를 시도하고 그 볼이 정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번째 시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해봐야 멈추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도 없이 볼이 정지할 수 있는 지점을 바로 찾아서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는 이유는 두 번째 시도할 때 볼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규칙 14.3은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것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드롭만 설명하고 있지만 플레이스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드롭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고 플레이스는 손으로 내려놓는 차이만 있어요.
14.3a 드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고, 구제를 받고 플레이스하는 경우도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원래 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볼을 닦을 수도 있고요. 14.3b는 올바른 드롭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플레이어가 드롭을 해야 합니다. 물론 편의 경기에서는 플레이어의 파트너도 플레이어의 볼을 드롭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드롭은 플레이어만 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의 캐디도 드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볼은 반드시 손으로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드롭해야 하고요. 볼을 던져서도 안 되고 스핀을 줘서도 안 되고 굴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나 클럽 등의 장비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높이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플레이어의 무릎까지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드롭하는 높이가 다르겠죠. 키가 큰 사람이면 더 높은 지점에서 드롭을 할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더 낮은 지점에서 드롭을 할 거예요. 꼭 똑바로 서서 드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이지만 앉거나 누워서 드롭하더라도 자신의 무릎 높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지에서 드롭하는 경우 양쪽 어느 쪽이든 무릎 높이만 지키면 됩니다. 위쪽 사진은 실제 드롭하는 위치에서의 무릎보다 훨씬 낮은 지점이지만 반대쪽에서 드롭한다고 가정하면 무릎 높이가 맞는 거잖아요. 아래쪽 사진은 실제 드롭하는 곳이 무릎 높이가 아니잖아요. 반대쪽에서는 맞는 지점이고, 모두 허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 안 또는 선상에 드롭을 해야 합니다. 드롭할 때는 구제구역 밖에 서서 드롭해도 되고 안에 서서 드롭해도 됩니다.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후방선 상에 드롭을 해야 합니다. 후방선 구제는 다른 구제하고 달리 볼을 드롭하기 전에는 구제구역이 미리 특정되지 않아요. 기준점도 없습니다. 후방선 구제는 후방선 상에 드롭하고 볼이 지면에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한 클럽 이내에 정지하면 올바르게 구제받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트도로에 볼이 정지했어요. 구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정해지면 구제구역은 즉시 특정됩니다. 구제구역을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후방선 구제의 경우에는 볼을 드롭하기 전에는 구제구역이 특정되지 않죠. 드롭을 하고 볼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때 구제구역이 특정됩니다.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는 플레이어가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구제구역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볼을 드롭하기 전에 그 구제구역의 상태를 개선하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것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거든요. 대부분의 구제는 구제구역이 미리 특정되기 때문에 그 구제구역이 지면을 변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후방선 구제의 경우에는 볼을 드롭하기 전에는 구제구역이 특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볼을 드롭하기 전에 구제구역이 될 수도 있는 구역에 디봇 자국을 메꾸거나 잔디를 좀 정리하거나 하는 행동은 구제구역을 개선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볼을 드롭하지 않았으니까 구제구역이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규칙 8.1a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처럼 후방선 구제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후방선상에 드롭하고 볼이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한 클럽 이내, 즉 원형의 구제구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올바르게 후방선상에 드롭했지만 볼이 한 클럽 길이를 벗어나서 다시 드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규칙 14.3c에 따라서 반드시 두 번째 드롭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드롭을 한 볼이 한 클럽 길이를 벗어나면 볼이 드롭하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더 홀 쪽으로 가깝게 가도 되고, 방금 드롭했던 지점보다 홀에서 멀어져서 다시 드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선 구제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후방선상이기만 하면 다시 드롭할 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처럼 후방선상에 볼을 드롭하지 않았는데 후방선상에서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다 그래도 이 볼은 구제구역에 있는 볼이 아니에요. 후방선상에 볼을 드롭하지 않으면 구제구역이 특정되지 않아요. 즉 후방선상에 드롭하지 않은 볼은 후방선상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볼은 구제구역에 있는 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 세 번째 그림처럼 드롭한 볼을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항은 잘못된 방법으로 볼을 드롭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란 앞에서 말한 규칙 14.3b의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즉 플레이어가 드롭하지 않았거나 드롭하는 볼을 던지거나 스핀을 주거나 무릎 높이가 아닌 곳에서 드롭했거나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나 장비를 먼저 맞힌 경우 등이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드롭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드롭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구제구역 안에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두 번째 드롭하고, 그래도 벗어나면 플레이스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경우는 이 두 번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볼을 다시 드롭하지 않고 플레이한 경우, 즉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했어요. 근데 그 볼이 구제구역이 정지한 거야. 그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드롭 방법 위반으로 1벌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깨 높이에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으로 나갔는데 그대로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롭해야 하는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그곳이 구제구역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4.3c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안에 정지하면 이제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의 지면에 먼저 닿고 플레이어나 장비를 우연히 맞았더라도 볼이 구제구역 안에만 정지했다면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고, 다시 드롭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페널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구역이 지면에 먼저 닿고 플레이어의 발에 맞고 정지했거나 구제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꽂아둔 골프 티를 맞고 정지했어도 그 구역이 구제구역 아니라면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완전한 구제를 받은 볼이 플레이어의 발이나 장비에 기댄 채 정지했고 발이나 장비를 치우다가 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 9.4b의 예외 4에 따라서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정지한 볼이 움직인 경우니까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하겠죠. 이 양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두 번째 드롭을 시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드롭한 볼도 구제구역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두 번째 드롭할 때 볼이 맨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한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반드시 두 번째 플레이스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볼이 정지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규칙 14.2의 2의 그 내용에 따라서 볼이 멈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플레이스하면 됩니다. 즉 원래 플레이스 했어야 할 지점보다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요. 그 지점과는 가장 가까운 같은 코스의 구역에 있는 지점에 플레이스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플레이스하는 지점이 구제구역 밖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도를 하지 않고 플레이스한 볼을 플레이하면 그 플레이어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할 때 볼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 것이니까요. 다음 그림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볼은 구제구역 안에 드롭하고 구제구역 안에 정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면 올바르게 무릎 높이에서 구제구역 안에 드롭을 했고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했어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했지만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예요. 이때는 14.3c의 2항이 나오는 대로 다시 두 번째 드롭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구제구역 밖에 드롭한 볼이 굴러서 구제구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규칙 14.3b의 3,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드롭을 해야 하고요. 드롭 횟수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제구역 안에 정지했다고 해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게 되면 잘못된 드롭 방법으로 드롭한 것으로 1벌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규칙 14.3d는 올바르게 드롭한 볼을 누군가 고의로 막았거나 그 볼이 지나갈 수도 있는 지점에 고의로 놓아둔 물체나 사람을 맞힌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을 고의로 막으면 잘못된 드롭 방법에 해당합니다. 즉 어깨 높이에서 볼을 드롭한 것과 같은 거죠. 드롭 횟수에 제한이 없이 반드시 다시 드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하면 좋지 않은 라이에 정지할까봐 플레이어가 고의로 클럽 하나를 지면에 두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고 드롭한 볼이 그 클럽을 맞았다면 그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아요. 물론 맞지 않았다면 페널티는 없고요. 그 클럽이 구제구역 밖에 있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꼭 구제구역 안에 놓은 경우만 페널티를 받고 구제구역 밖에서 놓은 경우는 페널티가 없고, 아니에요. 구제구역 안팎 어디에 두었더라도 고의로 두고 볼이 그 물체를 맞았더라면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골프 규칙에서 움직이는 볼을 고의로 막은 경우는 그 막은 사람이 일반 페널티를 받아요. 플레이어의 캐디라면 플레이어가 받는 것이고 다른 플레이어의 캐디라면 그 다른 플레이어가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사가 심한 구역이어서 어차피 볼이 구제구역 안에 정지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거나 구제구역을 벗어나서 물에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구제구역 안에서라도 그 볼을 고의로 막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다만 이때는 두 번의 드롭 횟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두 번째 드롭할 때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에 플레이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규칙 14의 1편으로 리플레이스와 드롭 그리고 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만 재미도 있죠. 최대한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14의 2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